톡톡 뽑아주신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첫 번째, 왜 딥러닝이냐? 여기가 포인트잖아요.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니까 더 잘하더라. 그림을 자주 쓰세요. 5차원으로 갔을 때는 이런 식으로 돼요. 네, 오늘도 저희가 AI를 주제로 방송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개략적으로 저희가 AI와 그 다음에 한종목 선임 연구위원님께서 어떻게 AI를 쓰고 있는지 이런 네. 것들을 좀 보여주셨어요. 보니까 네. 저도 조금 더 써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네. 바로 저도 한번 적용해 봐야 뭐 볼 수도 있겠다라는 네네네.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편하게 AI에 대해서 좀 느껴지는 영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희가 오늘 시간은 약간은 네. 시작부터 조금은 무거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무겁다기보다는 조금은 머리가 아플 수 있는. 네, 어려울 수 있는, 네. 다만 이게 되는 산업이다라고 이해를 할 때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그럼요. 있잖아요. 네, 원래 쓴 약이 몸에 좋은 법입니다. 그냥 쓴 이야기지만 저희 연구위원님께서 네. 쉽게 이야기를 그나마 해주실 제가 거라고. 핵심만 뽑아서 가루약으로. 네, 가루약으로. 가루약으로. 가루약이 더 쓰지 않나요? 그래도 빨리 넘길 수 있잖아요. 빨리 넘길 수 있는 가루약 버전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주요 개념, 뭐 기술 네. 이런 것들을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요. 진짜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AI 개념을 저희가 되게 생소할 수밖에 없는 게, 컴퓨터 공학 쪽은 저희가 주식 투자할 때 좀 생소한 분야이긴 합니다. 그죠? 네. 저희가 보통 관심이 있었던 쪽은 뭐 반도체라든가 뭐 그쵸. 전기차라든가 네. 보통 이제 하드웨어 쪽이었지 뭔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렇게 상품처럼 이렇게 만져볼 눈에 수 보이는 있고 거. 눈에 보이는 네.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컴퓨터 안 속에서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네. 이제 용어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사실 파이썬이라는 단어도 되게 생소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쵸. 예, 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이런 거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라는 게 저희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반도체나 2차전지 투자할 때 뭐 신제품이 나오거나 할 때 저희가 스펙 사항들을 되게 보고 이거 제품 잘 만들었다, 잘 팔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AI 기술도 어떤 기법이 나왔다, 어떤 모델이 나왔다, 뭐 경쟁 상대가 나왔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스펙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알려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개념을 알아야 된다. 사실 이제 그런 걸 모르고 저희가 만약에 스펙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들으면 쓸모가 없는 정보가 맞아요. 되잖아요. 계속 그렇기 정보를 때문에 필터링해서 들을 수밖에 네. 없고요. 이 네. AI에 관련해서도 좀 필수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은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속속 뽑아주신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첫 번째가 뭔가요? 자, 일단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언급을 할 때 보통은 다 딥러닝이라고 그러지 맞아요. 않습니까? 요즘에는 딥러닝이라고 주로 근데 하죠. 원래 옛날에는 머신러닝이라는 말도 좀 종종 사용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ML, ML, 기계학습. 머신러닝 이렇게 해가지고 말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지금은 머신러닝을 말하지 않고 다 딥러닝을 일컫느냐라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딥러닝이냐? 잘합니다. 딥러닝이 뭘 잘하나요? 성능이 좋다 이 말입니다. 네, 일단은 일을 잘한다? 일을 잘한다. 일 잘하는 게 장땡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네. 딥러닝이 근데 왜 잘하는지를 인간이 잘 몰라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전통적인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네트워크상의 구현 방식 차이를 나타낸 겁니다. 당연히 네. 위에가 머신러닝이고요. 네. 아래가 딥러닝입니다. 네.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죠. 네. 이 피처 엔지니어링이라 해가지고 특성을, 데이터들을 보고 그 프로그래머들이 특성들을 몇 가지 뽑아내는 겁니다. 특성들을 뽑아내고 이 특성들에 대해서 AND 조건, 뭐 OR 조건, 아니면 뭐 NAND 조건, 뭐 전부 다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뭐 XOR 조건, 이렇게 뭐 조건들을 기호 형식으로 플로우 차트, 알고리즘 플로우 차트 기본적으로 되게 익숙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네. 이게 맞으면 yes, 이게 틀리면 no, 막 이런 식으로 플로우 차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 플로우 차트를 그릴 수가 있었는데 네. 머신러닝에는 당연히 근데 인건비가 많이 들겠죠. 그렇죠.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해야 할 건 많고 시간은 네. 부족하고 돈도 별로 없는데 네. 사람이 하나하나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시간이 들겠죠. 많이 걸릴 수밖에 네. 없고, 그리고 한계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기억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기계보다는 약할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딥러닝이라는 구조가 이제 발현이 된 거고요. 네. 아래 사진을 보시면 이게 딥러닝 구조예요. 굉장히 단순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보기에는 단순한데 네.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부분이 당연히 핵심입니다. 네. 이 가운데 부분을 제가 좀 더 크게 한번 나타내 본 겁니다. 네. 이게 순방향 신경망이라 가지고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 그냥 딥러닝의 일반적인 구조라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인풋이 입력값이고요. 네. 아웃풋이 출력값이겠죠. 여기서 네. 인풋 레이어, 입력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출력층이 있고요. 네. 근데 이 가운데가 히든 레이어라고 적혀 있어요. 네. 이게 은닉층이라고 불리는 은닉층이요? 거거든요. 뭐 숨겨져 있는
것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숨겨져 있을까요? 당연히 인간한테 숨겨져 있는 그렇죠. 거죠. 인간한테 네. 숨겨져 있다는 건 인간이 이 구조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인풋과 레이어까지 갈 때까지 이 히든층을 지금 여기는 한 개로 되어 있지만 네. 몇 개 층으로 할 건가. 그리고 이 한 히든 레이어에서 이 하나하나 동그라미가 네. 뉴런이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네. 이 뉴런을 몇 개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정도만 할 수가 있지 각 히든 레이어가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 그것을 인간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머신러닝에는 저런 하나하나를 다 그냥 인간이 설정을 해줬다라고 네. 하면 이제 딥러닝 와서는 그런 디테일한 모든 부분에 손을 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큰 틀에서 레이어 그냥 몇 개로 가져갈 거야 네. 라고 하고 돌려본다 뭐 이런 개념이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인풋에서는 사람들이 할 것은 그냥 데이터를 엄청난 대용량의 데이터를 이렇게 때려다 부으면은 기계가 스스로 특성이라든가 패턴을 찾아서 이렇게 레이어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이 뉴런과 뉴런 사이에 그 있는 그런 파라미터를 기계가 스스로 최적화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 사실 여기가 포인트잖아요. 네. 기계가 스스로 어떤 특성을 찾아내는 것. 맞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아까 얘기한 비용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었던 네. 거기 때문에 딥러닝이 중요한 게 된 맞습니다. 거잖아요. 인간이 따로 레이블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이제 개와 고양이 사진을 분류하는 학습을 시켰을 때, 머신러닝을 시켰을 때 보통 이제 개 사진 보여주고 고양이 사진 보여주고 그 사진을 봤을 때 이 사진은 개야, 이 사진은 고양이야 이런 식으로 정답지를 알려줘서 원래 기존에 학습을 시켰었어요. 그쵸. 네. 근데 이 정답지를 알려주는 것조차 인간의 수고로움이 들어가고 당연히 인건비가 수반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딥러닝이 각광을 받은 거는 이런 그 정답지가 있는 학습을 지도학습이라고 해요. 네. 근데 이런 지도학습 방식이 아니라 비지도학습 또는 자기지도학습이라는 걸 통해서 기계가 스스로 대용량의 데이터를 보고 본인이 인간이 알려주지 않아도 본인이 스스로 그 패턴과 구조를 찾아내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뉴런과 파라미터를 구성을 한다는 게 되게 대단한 점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인간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점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패러미터 있잖아요. 네. 뉴런과 뉴런에 있는 그 화살표가 패러미터거든요. 네. 이게 GPT-3는 1750억 개. 1750억 개요. 50억 개가 네. 있었고요. GPT-4는 정확하게 그 오픈 AI 쪽에서 밝히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추산할 때는 한 1조개에서 한 2조개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개가 넘어가는 그 숫자를 인간이 일일이 판단한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잖아요. 네, 사실 1부터 1750까지 네. 숫자를 세도 1, 2, 3, 4만 그러게요. 해도 네. 엄청나게 오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그거를 네. 하나하나 다 프로그래머가 어떤 음. 특성을 찾아서 뭔가를 만들어낸다라는 게 사실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딥러닝이 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딥러닝 전문가들도 이게 왜 잘하는지를 모르니까 어디까지 잘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니까 더 잘하더라. 이런 것들이 계속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증기기관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나왔을 때 이게 왜 되는지 몰랐었대요. 근데 일단 되니까 산업혁명이 생겼고 나중에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공학이 발전하니까 그 구조를 통해서 더욱더 발전한 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인공지능도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잘한다라는 개념이잖아요. 사실 네. 이제 그러면 이 매개 변수, 파라미터를 굉장히 잘 찾아낸다라는 네. 건데 그걸 조금 설명해 주실 수가 있나요? 자, 잘한다는 개념은 일단 인공지능이 인간의 말을 이제 이해를 잘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인간이 그 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미지를 분류를 시킨다거나 이미지를 생성을 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사람의 명령을 통해서 그 명령에 맞게 좀 더 잘 수행해낸다는 뜻이 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쵸? 네. 그렇다면은 인간이 요구한 그 명령어라든지 데이터에 대해서 기계가 본인이 잘 학습할 수 있도록 어떤 숫자로 표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컴퓨터는 결국 숫자밖에 모르는 그쵸? 바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숫자로 잘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벡터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벡터 값으로 변환을 하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저를 한 차원으로 표현을 하면 뭐가 될까요? 수치로. 좀 아니 그냥 뭐 일- 키 정도가 있겠죠. 아, 그쵸. 예를 들면 2차원으로 하면 키 몸무게가 있겠죠. 네. 뭐 3차원으로 하면 키 몸무게 뭐 혈압 뭐 가슴둘레 이렇게 차원이 이렇게 늘어날 그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계는 이 차원을 엄청나게 많이 늘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인간이 차마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부분까지. 못했던 부분까지 기계는 이것을 보고 데이터를 대용량으로 보다 보니까 차원을 크게 늘려서 이 숫자를 파악할 수 있더라. 그래서 예시를 보면은 네. 이런 사진이 있다고 쳐요. 네. 사진이 있다고 치면은 기계는 이런 식으로 특성을 본인이 스스로 뽑아내는 거예요. 네, 뭐 스마일, 스킨톤, 뭐 성별, 수염, 뭐 안경 이런 것들을 해서 여기에 맞게 점수를 본인이
표시를 합니다. 예, 그래서 0.99 웃고 있으니까 0.99겠죠. 1에 네. 가까울수록 그 특성에 맞다는 것이니까요. 근데 여기는 이제 예시를 들어서 1, 2, 3, 4, 5, 6 차원으로 표시를 했지만 기계가 사실은 엄청나게 고차원의 그쵸. 예, 데이터를 차원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고차원의 벡터 값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고요. 네. 이것을 인코더 과정이라고 하고 네. 이 벡터로 만드는 과정을 그리고 이 벡터를 통해서 다시 이 원본 사진으로 압축을 푸는 개념을 생각하면 네. 쉬운데요. 그것을 디코딩 과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딥러닝에서 벡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인공지능이 잘하는 건 저 지금 중간에 있는 저런 특성들, 우리는 모르는 어떤 특성들을 찾아내는 능력이 굉장히 좋고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 결과물이 저렇게 나온다. 레이턴트, 잠재된 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이런 잠재된 특성들을 기계는 알아서 잘 표현을 하더라. 이게 바로 벡터화라는 거고요. 그래서 네. 모든 것은 벡터로 뭉치고 모든 것은 벡터로 흩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과 이제 비슷한 건데요. 여기 이 사진에 보시면 캣과 키튼, 이 둘 다 고양이잖아요. 그쵸. 키튼은 조금 더 귀여운 고양이. 그 다음에 도그, 그 다음에 하우지즈, 집. 여기에 맞게 각 단어들이 내포하고 있는 또 벡터 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네. 네. 그리고 자, 여기 리빙빙 보시면 이게 생물이냐 아니냐, 네. 펠린이 이제 고양이과냐 아니냐, 휴먼이 인간이냐 아니냐, 젠더는 뭐냐. 지금 7단계잖아요. 7단계. 7차원으로 뽑아낸 거고 더욱더 소름 돋는 건 뭐냐면 이런 피처들을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기계가 스스로 찾아낸 알아서 겁니다. 뽑아낸. 네. 그냥 데이터만 받았을 뿐인데 여기서 저런 특성들 7개의 특성을 찾아낸 거잖아요. 찾아낸 거죠. 네. 그러니까 지도학습은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비지도학습 혹은 자기지도학습인데 여기서는 피처를 뽑아냈으니까 자기지도학습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은 뭐 캣은 이렇게 되더라 점수가, 네. 도그는 이렇게 되더라, 하우지는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네.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7차원의 과정을 이렇게 2차원으로 표시를 하면은 이렇게 데이터 포인트들을 찍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쵸. 차원 축소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차원 축소를 네. 제가 좀 공부를 좀 해왔어요. 여기다 그려왔습니다. 네. 그림 그려봤어요. 이 그림을 자주 쓰세요. 아니, 가끔씩. 네네. 여기 보시면 여기 네. 개가 있고 도그, 네. 여기 캣이 있잖아요. 네. 고양이, 여기 이거 집이 있어요. 네. 근데 여기 봤을 때 이 데이터 포인트들이 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네,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네. 2차원이잖아요. 그쵸. 이게 평면이니까요. 근데 고차원으로 갔을 때는 곡선이 많아집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고차원으로 갔을 때는 막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면은 그 캣과 도그와 캣과 하우지즈의 거리가 네. 사실 알아보기 힘들잖아요. 어렵죠. 유사성, 예. 그러니까 경계가 되게 희미해지잖아요. 그쵸. 희미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딥러닝의 성과가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데이터들 간의 약간 이제 거리감을 확실히 어떤 거는 가깝고 어떤 것은 멀다 이런 식으로 거리감을 확실히 줘야 딥러닝의 성과가 좋다라고 표현할 네. 수가 있는데 다 비슷해지니까 그래서 차원 축소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 말고 찾아내는 능력도 굉장히 좋잖아요. 이런 맞아요. 특징들을. 그래서 제가 좀 더 소름 돋는 내용을 보시면 이게 맨의 데이터 포인트는 여기 있고요. 네. 우먼의 데이터 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예. 그다음에 킹의 데이터 포인트는 여기 있고 퀸은 여기 있습니다. 근데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게 길이가 똑같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위치가 정확히 같지는 않은데 네. 길이가 똑같고 뭔가 방향성도 유사해 보이는 맞습니다. 느낌이 있어요. 네, 방향성과 지금 길이가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우먼에서 맨을 빼고 퀸에서 킹을 빼면 똑같은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비슷한 값이 나왔다고 하면은 그게 바로 저희는 성별 벡터. 근데 네. 이것을 인간이 알려주지가 않았다는 거죠. 킹과 퀸이 남자와 여성이라는 걸 알려주지 않았는데 네. 이런 특징을 찾아내 버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걸 왜 잘하는지, 어떻게 찍었는지는 모른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네. 이게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을지 더 혹은 잘할 수 있을지. 못할지 뭐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네. 하지만 지금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라는 맞습니다.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사실 벡터. 벡터. 네. 벡터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모든 것은 벡터로 만들어지고 벡터로 흩어진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왜 딥러닝이 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더 큰 틀에서 네. 지금은 머신러닝이라는 이야기를 주로 하지 않고 딥러닝으로 얘기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딥러닝이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그럼요. 해줬어요. 이 속도는 네. 굉장히 빠를 것 같아요. 지금 어떤가요? 이게 이미지 넷이라고 불리는 이게 대회예요, 대회. 대규모 이미지를 누가 잘 분류를 해놨느냐, 누가 잘 인식을 했느냐 그 대회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전 인식 대회라고 하는데 여기서 각 우승자, 연도별 우승자를 나타낸 겁니다. 2010년, 11년부터 이렇게 쫙 있어요. 근데 12년부터 색깔이 다르죠? 다르네요. 네. 12년부터 딥러닝을 쓴 겁니다. 아. 네. 여기가 알렉스 넷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네. 알렉스 넷이라는 게 바로 딥러닝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 있죠? 제프리 힌튼 박사. 제프리 힌튼. 네. 이 제프리 힌튼 토론토 교수님이 딥러닝 쪽에서 그냥 1타 강사. 일타. 최고 1타. 네. 네. 근데 더욱 중요한 내용은
여기서 에러율입니다. 그러니까 에러율이 확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2010년, 2011년 사람이 할 때는 오류율이 이렇게 많았는데 그럼요. 그냥 알아서 맡겨보니까 네. 잘하더라.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아, 딥러닝 네. 써야겠다.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이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성능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판단하더라도 5%의 오류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2017년만 하더라도 벌써 2%도 안 지시죠? 지금은 뭐 거의 0%에 근접하지 않았을까? 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표가 자세히 보면 두 개거든요. 네. 위에가 AI를 훈련하는 비용, 네. 트레이닝 비용이고요. 밑에가 인퍼런스, 그러니까 추론이라고. 추론하는 비용이죠. 추론이 네. 그냥 쉽게 말하면 이 AI를 실제로 쓸 때, 수행을 시켰을 때 네. 얼마나 드느냐, 그게 이게 비용이거든요. 답을 줄 때마다 비용 네. 청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네.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우리가 이제 AI 같은 걸 쓸 때 그때 실제로 들어가는 코스트 비용, 이 인퍼런스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이게 아크에서 이제 추론을 한 거거든요. 네. 예전에 추산을 한 건데 과거 자료입니다. 2020년에는 460만 달러 정도 들었다고 이렇게 훈련 비용이 책정이 됐어요. 네. 근데 아크가 예상했을 때는 2022년이 되면은 한 74만 불로 떨어질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더 빠진 거죠. 네. 훈련 비용이 엄청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2030년이 되면은 30달러밖에 안 될 것이다. 네. 이 말인즉슨 2030년까지 AI를 추론하는 비용과 이제 학습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빨리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 네. 말인즉슨 딥러닝을 이제 그 도입을 하고 데이터 센터를 짓고 하고 싶어도 비용이 너무 부담돼가지고 맞습니다. 못하는 기업들이 네.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된다고 하면은 가속화되지 않을까? 대중화가 빨리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보자라고 하면 이제 딥러닝이 중요한 이유도 사실 기계가 알아서 패턴을 찾고 그럼요. 데이터만 넣어주면 이제 그 전에 사람이 뭐 하나하나 다 알려주던 게 아니라 이제 네. 내가 알아서 할게 네네. 의 단계가 굉장히 좋은 퀄리티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딥러닝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